XSFM입니다. I D W K 박정희는 살아있었다면 계속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집권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핵무장이 실현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우려되는 것은 국민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권력을 가지고 거대 규모의 국가사업을 한 사람 마음대로 추진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2015년 10월의 독재유산 답사기, 박정희가 남긴 핵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뚝물리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보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50번째 시간입니다. 나름 이제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것은 알기 싫다가 저희들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첫 방송 나간 지 3년째입니다. 진짜? 네. 3주년 기념일이다. 세 번째 생일입니다. 한나라 1회. 그렇습니다. 네. 그것까지 한나라라고 부르나? 그때의 대문 그림은 이제 까만색 흰색이었단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네. 흑백 사진이었으니까. 그죠. 흑백 사진 그 알실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네. 2012년 10월 14일 이 처음으로 전파를 탔던 날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 서버 업데이트는 그거보다 빨랐는데 팟캐스트 등재 일자 기준으로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애플이 훨씬 더 함흥차사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등록해달라고 네. 차사를 보냈는데 네. 목을 매 자꾸 애플에서 대답 안 하려고. 근데 인터넷은 전파라고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뭐예요? 무선으로 쏜 적은 없잖아. 그럼 뭐예요?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겠다. 하여간 어딘가를 예. 돌아다녔어요. 네. 3주년이 되는 날인데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돼서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사고로 인해서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2분짜리 하나 업데이트를 해버렸죠. 예, 뭘 잘했다고 실실 쪼개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보상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은 비교적 긴급 편성의 성격이 강한데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고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던 때하고 똑같은 핑계를 또 댑니다. 야, 정말 이 회사 운영하기 진짜 칼 위에서 춤추는 기분입니다.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용 상임수석은 변함없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 상임고문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사실 이번 주엔 제 차례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끌려 나왔습니다. 네, 대타로 끌려 나왔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고. 그거 진짜고. 2주 사이에. 예. 아직 진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네. 그렇게 장기간 잠복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뭔가 다른 의학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새로 발견된 메르스 환자에 대한 조치 역시나 과거와 똑같이. 네. 막 일반 병실에 막 집어넣고. 어떻게 전혀 배운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130명 그리고 지금은 더 카운팅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카운팅이 계속 늘어나는 상당히 거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고요. 저희들이 133회에 알려드렸다시피 메르스 같은 새로운 질병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아직 파악되려면 멀었다. 잠복기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의학 전문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네. 퇴원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그렇죠. 받은 거구나. 예. 네네네. 완치했다고 완치를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 네. 다시 재발병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도 안 됩니다만 그것을 알기 싫다를 듣고 계시는 한반도 안의 국민 여러분들이라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교과서 전국. 남들 다 얘기하니까. 그거 예. 뭐 어떻게. 교과서는 드디어 북한 국사 교과서에 등장할 겁니다. 아마 김일성의 이름이 그 자리에 이름만 쏙 빼고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은 표절작을 만드는 준비. 북한 그 교과서의 작업에. 표절작을. 네. 예. 드디어 깃발을 올렸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국사 교과서에 경쟁력을 갖춘 거죠. 네. 북한과의 경쟁력을 갖춘 거죠. 참 역사 앞에 떳떳하군요. 이렇게 통일이 되나 봅니다. 문화적 통일. 문화적 통일이 이루는 거죠. 네. 예.
통일은 교과서다. 네. 교과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제사, 예. 통일은 새학기처럼 온다. 네. 아버지에 대한 제사로서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의 정점에 오른 사건입니다. 저런 논평도 있었습니다. 아주 길고 오래된 싸움. 네. 연대와 고대 사이에 우리한텐 김연아 있다. 너희한텐 이명박 있다. 네. 닥쳐라 이것들아. 우리한텐 박근혜 있다. 네, 갑자기 서강대가 우뚝 서며 연대 사학과 네. 교수님들이 자기는 그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싸움이 기울어졌어요. 예. 고대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예. 이제 사학 말씀해 주셨는데 학계의 많은 사학자들은 청와대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집필 참여 거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남은 사람들은 네, 지난 정부 때 보았던 종편에 참여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사이에 예. 5만 멍청이들이 똥멍청이들이 아니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예훼손하면 곤란합니다.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말을 불광동의 모 씨가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예. 그런 상황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안 걸려요. 그게 그 특정성이 있어야 돼. 왜냐면 저 변호인이 꾸리기도 뭐해요 피해자한테. 어디 똥멍청이들이 있다더라. 예, 누구라고 했습니까? 화성에 예. 있을 수도 있고. 네. 텍스트북 이런 류의 많이 읽히는 출판물은 곧 헤게모니 주도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야당이 여기에 맞불놓고 싸우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팟캐스트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물뚝심송 상인 고문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또 뚫린 입이라고 여기가 나오고 저기가 나오고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국사 교과서에 대한 심각성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다른 이야기들 들춰내는 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사고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주시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광고주들의 광고를 듣고 와서 광고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물리학이 등장하지 않는. 네. 예. 살짝은 나오는데. 살짝만 나오는데. 만약에 다 잘라버릴게요. 독재유산 답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이젠 더 퇴화했어요.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당신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내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찍힌 우리 아버지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도 갑자기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공과금도 범죄에 대한 양형도 모두 특혜를 받는 재벌에게 해고와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재벌과 정부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과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민주노총에게 들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마사오도 자동 왜요? 창피해.
마사오도 자동 모델만큼 많이 이용했다는 1599, 1599 9월에 이벤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줄이면 마응모. 마응모 씨와 함께. 네, 무슨 조선 AV 이런 걸 창간했을 것 같은 이름이네요. 네. 아들은 마상훈. 네. 3위 8911번을 쓰는 9811번. 아니 바보. 3위 9811번을 쓰는 유영파님. 이게 당첨자 발표예요? 네. 오. 2위 2700번을 쓰는 천민승님. 모두 10월 2일에 1599, 1599에서 당첨 사실을 알려드리고 당첨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오. 네. 대박이군요. 대박인데. 이거 진짜 이 현금 박치기에는 그러니까요. 세상에 제일 장사 없어. 그게 제일 센 거죠, 뭐. 마구 쓰고 있어요. 이런 건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로또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30% 떼가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많이 떠가진 않나? 이게 그냥 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용 요금을 환급해 주는 거라고 하면 세금이 없죠. 아, 진짜요? 네.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떤 비리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네. 이분들이 환급 받으셨습니다.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왕창. 네. 그러니까, 나중에 까이면 다시 편집해서 올리게? 네네. 환급 받으셨습니다. 환급 사실 공개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정식으로는 당첨입니다. 네, 환급이 아니고. 당첨이라고 쓰고 환급이라고 읽는 뭐 그런. 왜냐면은 5번을 쓰셨는데 20만 원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적절히 넘어가죠, 그냥. 그렇죠. 네. 다만 1위로 당첨되신 분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급에 당첨된 거구나. 예. 예. 환급에 당첨. 예. 예. 1위로 당첨되신 분이 연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599, 1599에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누구신지 공개하기도 어렵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전화로 안 받으시나 보죠? 안 받으신대요. 오호. 그러니까 밤에만 찾으시고 낮에는 전화 오면 안 받으시나 봐요. 밤에만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분. 물론 저도 예. 1599, 1599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차 일이 있으면 1599에 1599번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저하고 얘기하시는 광고 얘기하시는 과장님한테 과장님 번호로 전화가 안 오고 1599, 1599로 전화가 와요. 낮에 오면 그 스팸인 줄 알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번호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 과장님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599에 1599에 전화가 갑자기 오면 보통 분들이 그거는 받을 스팸이라고 텐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599, 1599 팀에서 시내 전화를 주신다면 안산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 네. 분이 참고해 주시고 하여간 이런 1599, 1599와 관련된 환급 고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예. 그 다음은 몇 년 전부터 사람에게는 무조건 친절하다는 황야의 1위. 해치지 않는다. 네. 황야의 1위 가죽공방 2기 수강생을 이번 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등록하지 못하셔도 좋으니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재유산 답사기 제7화 핵무장 치료의 유산. 독재유산 답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길고 지루했다고 생각했는데 6번밖에 안 했습니다. 몇 번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한 달에 반년 동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내용이 참 알차지 않았어요? 이게 지난 다른 나머지 4주는 알찼다고 생각해요. 지난주는 뭔지 몰랐고요. 지난회는 알찼는지 안 찼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핵노잼 편 같은 경우는 정말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 편이 있었나 싶은. 예. 그럴 때마다 듣는 이상한 칭찬이 있어요. 메이저 방송 운운하시는 메이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다니.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 걸 보니 메이저가 아닌가 보다. 그렇죠.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논리고. 역시 메이저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다루고 좋네요. 이런. 네, 그러니까 뭐 판매 부수라든가 뭐 이런 거랑 대충 퉁쳐서 미디어랑 비교해 보면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월간지 이런 뭐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월간지들 메이저라고 안 불러요. 부르기 뭐합니다. 네. 아무리 되게 큰 출판사에서 내놓는 거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주변 미디어. 네. 예. 저희들은 주변 미디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리 이야기를 다뤘고요. 오늘은 다시 메이저로 돌아와서 예. 물리 뺀 나머지 핵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239, 237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나마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문서가 공개되고 해서 알려져 있는 핵 개발의 역사를 첫 편에서 다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무리하게도 네.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핵무기 DIY. 설마 그거 따라서 핵무기 제조에 실험에 착수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실험에 착수할 정도의 인재시면 이렇게 비록 그 핵무기 만드는 자체는 불법이어도 국가기관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인재실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 스웨덴도 있었는데 가정에서 원자로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뭐 화재 경보기에서 방사성 물질을 좀 뽑고 아메리슘 뭐 그런 거 막 뽑고 시계 야광에서 라듐 좀 뽑고 그래서 사설 원자로를 가동시키다가 스스로 방사능에 오염돼서 가신 뭐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심슨 그럼 원자로에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 간질은 나겠다. 구워지나? 구워지죠. 열이 상당히 나죠. 진짜요? 요즘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션 소설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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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어렵지도 않은 거 아주 센 기초 물리학, 기초 핵물리 얘기를 좀 했더니 왜들 그렇게 그냥 패닉 정도 딥 슬립에 빠지시는지. 물리학에 오염되어 모두 잠드셨어요. 물리학 픽폭. 어찌되었거나 이제 그 지옥 같은 물리학 얘기는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사실 현실은 아니죠. 몇십 년 전의 과거죠. 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이 핵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 진행됐던 것인지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죠. 핵 발전과 핵 무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핵 발전은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들을 천천히 분열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2차 대전 끝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핵 이용, 핵에너지 이용,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주장해왔던 게 바로 핵 발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핵무기는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한 대로 방사성 원자의 핵 분열에서 튀어나온 중성자를 이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원소를 또 분열시키는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연쇄 반응을 통해서 나노세컨드 단위 아주 짧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에너지를 유발시킴으로써 주변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가공할 병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방사능을 휘발유라고 보면 그걸 엔진에서 조절해가면서 태울 것이냐, 조금씩 태울 거냐, 아니면 방화를 해서 폭발시킬 것이냐, 뭐 이런. 뭐 그런 차이인데 그게 완전히 그 핵 발전과 핵 무기가 별개의 것이고 평화와 전쟁을 상징한다면 그럼 답은 단순하죠. 인류는 핵 발전을 열심히 하고 핵 무기는 없애버리고 그럼 지금쯤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핵 발전이 다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죠. 이야기 끝.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핵 발전과 핵 무기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 다 아시겠지만 천연 우라늄을 아주 골치 아프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가스 원심 물리기에 막 돌리고 몇 년 동안 돌려가지고 농축해서 그 핵무기를 만드는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우라늄 235로 만든 핵무기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건 아주 원시적인 핵무기라는 거죠. 최근의 트렌드는 핵물질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플루토늄입니다. 트렌드 얘기 나온다. 또. 트렌드. 유행. 핫한 트렌드. 잇 원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공개되는 새롭게도 아니죠. 한 10몇 년 됐어요. 2015년 로스 알라모스 컬렉션 이런 거. 플루토늄이 유행할 듯 이런. 이번 올가을 핵 트렌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릭 오웬스가 이렇게 원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엎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걸 입고서 걸어다니는데. 플루토늄 239 말고도 그 넵투늄 237로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넵투늄? 넵투늄. 넵튠 있잖아요. 넵튠. 지난주 방송을 건너뛰셨다면 이걸 그냥 뭐 여명 808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글자 뒤에 숫자 나와 있구나. 이 숫자도 중성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플루토늄 239가 주종 그 핵무기를 만드는 주 원료가 되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플루토늄 이거를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어디서 구해 오느냐가 되는 겁니다.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 광석 속에 아주 극미량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 추출을 아무리 해봤자 필요한 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만드는 방법은 우라늄 238을 증식로에 넣어서 막 중성자를 때려 부으면은 걔들이 238이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해서 239가 됐다가
두 번 베타 분결하면 플루토늄 23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로 쓸 수 있는 건 235인데 그렇죠. 이거보다 중성자가 3개 더 많은 238이 238에다가 중성자를 쏴주면 흡수해가지고 예. 우라늄 239가 됐다가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 늘어난 거죠. 네, 늘어난 거죠. 그럼 동네 꼬마애가 아톰이 되는. 그렇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중성자를 하나 더 먹었으니까 아주 약간 더 무거워지고 불안정해지면서 또 베타 붕괴를 일으켰을 때 꼬마 이구아나가 고질라가 되는. 네, 뭐 그런 관점이죠. 실제로 이구아나는 아닙니다만. 예. 그 원래 제 계획은 어떤 종류의 원자로에서 어떤 반응을 시키면 플루토늄이 생성되는가. 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자제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자제력. 정말 궁금하시면 예. 물뚝심송님에게 트위터로 문의하거나. 그러면 수십 개의 트윗으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간단히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로의 종류에는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감속제의 종류에 따라서 대략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네.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수로, 중수로, 그리고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흑연로, 네. 그리고 고속 증식로, 이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네. 흑연로는 좀 유명해서 약간 언급을 하자면 네. 체르노빌에서 녹아내렸던 그 사고, 거기 있던 게 흑연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보면 네. 그 네르프에 맞서는 정부기관이 에반게리온에 대응하는 그 원자력 기동 로봇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오진 않는데 제어봉이나 이런 그 안에 물이 없는 이런 모습을 그렇죠. 보면 형태로 흑연로일 것으로 보이는. 틀림없어요. 네. 작가가 물을 빼먹은 건 아니고. 왜냐면 그 로봇이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예. 잘못하면 물이 셀 수도 있고. 물이 셀까봐. 예. 그럼 와이퍼 액 같은 거로 대충 떼우면 되는데. 네. 부동액. 소련 그 체르노빌에 있었던 흑연로를 보통 RBMK라고 하는데. RBMK. 그 약자는 이제 러시아 말이라서.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모델이긴 한데 이거를 썼던 이유는 흑연로에서 사용된 연료봉. 한번 쓴 연료봉에서 플루토늄 추출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고. 이 모델과 유사한 게 북한 영변에서 설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핵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폐쇄를 했죠. 연료를 그 플루토늄 추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상식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고속 증식로는 좀 신기한 겁니다. 네. 연료봉을 집어넣고 그 중성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그 중성자가 연료로 사용되는 원자에 다시 흡수되면서 핵 분열하기 쉬운 연료가 늘어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물리학이라서 신기한 현상인데 예. 연료를 태울수록 연료가 늘어나는 그런 원자로예요. 예. 진짜 짜증나네요. 예.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그 고속 증식로는 이제 고속 중성자를 발생시킨다는 뜻인데 네. 증식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방사성 물질, 불안정한 물질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서 원자를 막 이것저것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걸 잘 세팅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방사성 분열 가능성을 줄이는 오히려 방사성 물질을 비방사성 물질로 바꾸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가능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게 된다? 고속 증식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태웠더니 늘어나더라. 그게, 너 맨날 얘기하는 영화 에볼루션 생각하면 되잖아요. 불 질렀더니 이만해지잖아. 거대한 괄약근으로 뭉치잖아. 그거를 설명하려면 또 여기서 이제 물리학을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 초기에는 그러니까 흑연로는 소련이 만들고 그렇죠. 경수로는 미국이 만들고 예. 중수로는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걸로 알고 대충 그렇게 출발했는데 네. 근데 금방 다 짬뽕이 돼버립니다. 네네네. 예. 초기엔 그랬죠. 예. 이런 발전용 원자로 다양한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난 그 폐연료봉 사실 폐연료봉 속에도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네. 원래 것과 다른. 네. 그것들을 재처리하게 되면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데 뭐 대량이라고 해봐 이제 몇십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네. 플루토늄은 대략 한 10kg만 있어도 원자 폭탄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원래 40년대에는 이 원자로를 발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두 번째 핵무기부터 플루토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당시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건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인류는 이건 오로지 폭탄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랬는데 그 직후에 정치적으로 아이젠하워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독트린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원자로들이 갑자기 이제 발전용으로 변환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네요. 컨버전 시킨 거지. 예. 최초 의도가 평화를 상징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네. 아무리 전기가 필요해도 그렇긴 만들 이유 없다. 이렇게 위험한 걸 왜 만들어? 네. 뒤처리도 안 되는데.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발전을 위한 원자로를 가동시키면 그 결과 사용한 폐연료봉이 나오는데 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239가 나오고 이게 바로 최신형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다.
발전소를 돌리면 핵무기의 원료가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핵발전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의 역할을 해요.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핵발전소를 여기저기 막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그 핵무기에 필요한 핵연료가 나오니까. 만약에 핵발전을 많이 했는데 재처리를 안 하고 핵무기를 안 만들어요. 그럼 그 폐연료봉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개는 그 물속에 담궈두죠. 방사성 폐기물이죠, 이게. 네. 근데 보관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계속 핵분열을 하니까. 반감을 우리 자손의 제곱 자손 정도들에게 덤탱이를 씌우죠. 이게 짧은 거는 몇십 년짜리도 있는데 반감기가. 네. 예전에 만약에 지구에 인류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핵연료봉을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 다 담궈 놓은.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찬물을 계속 그러니까 물을 계속 흐르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냉각시켜야죠. 예. 근데 사람이 없어지면 그 물을 스톱되니까 그 물이 점점 끓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핵폭발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반감기가 어떤 건 막 몇만 년에서 몇십만 년까지도 가는데 이게 단순한 비교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무리 길게 봐도 10,000년도 안 됐어요.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네. 근데 그 10,000년도 한국의 역사는 그 정도 됐죠. 10,0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진 인류가 몇만 년에서 몇십만 년까지 어떤 특정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끝난 게임이다. 돌이킬 수 없다. 네, 끝난 게임이다. 이미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방사능 물질이. 다 달로 날려보내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죠. 그 환단고기 얘기 간만에 예쁘게 끼워넣기 좋겠네요. 10,000년 된 유적을 제대로 된 모양으로 가지고 키핑하고 있는 게 인류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IS 때문에 잃어버린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10,000년도 안 된 것들이에요. 뭐 기껏해야 몇백에서 몇천 년이죠. 예. 그러게 무슨 뭐 암각화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암각화도 그런 건 이제 구석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오래됐죠. 인류는 잃어버리고 갈아엎기 때문에 저런 공부하다만 이상한 학자들이 역사학자랍시고 나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만 년을 가겠다. 암담한 얘기죠. 암담한 계획이죠. 예. 뭐 그걸 바닷속에 버려도 바닷속에 뭐 해저화산 터지면서 깨질 수도 있고, 뭐 땅속에 파묻어도 지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안정된 지층이지만 저쪽 고리나 월성이 기반 지층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핵발전소 세우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알고 오시는 걸까요? 고리의 땅을 파보고 그 젓가락 2개 이렇게 흔들면서 수맥을 찾아서. 저 이번에 왜요? 그 추석 때 거기 가잖아요. 저 현충원 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차 대고 있는데 주차장에 옆에 어떤 차가 오더니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자 여기는 현충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여기에 땅굴이 300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북한 땅굴이 막 몇백 개가 있다고. 그러면서 엘로드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땅굴 찾으러. 여러 사람이? 그 땅굴리언들이 3명인가 와가지고. 땅굴리언. 네. 땅굴충들이? 네. 그래가지고, 재밌었겠다.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우연히 마주치니까 너무 실제로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요즘도 땅굴 제보하면 팔자 고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게 옛날에도 제보해서 실제로 땅굴 있는 게 확인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확인도 안 해. 지나간 사업인데 이거는 무슨 종로 3가에서 산삼 캐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자발적으로 취미생활하는 거죠. 좋은 거야. 땅굴이. 종로 3가에는 산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파는 데 말고요. 거기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황흑통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경동시장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꿉시다. 홍대 주차장길. 네, 이런 데서 뭐 사금을 캔다거나 그런 수준이지 거의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용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갖다 붙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네. 다시 이제 이 핵 발전과 핵 무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남한의 핵 개발 과정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려진 사실들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승만 때부터 핵 발전을 위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거 좀 웃음이 나오는. 좀 약간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력 핵 공학과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서도 설치를 하고. 원자력 대학교가 생겨요. 실제로 원자력 대학교는 아닙니다만.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어요. 이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뭐 화성 원정군 같은 걸 조직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 우주방호사령부 네, 미국에 있는 그거보다 더 황당할걸요? 지금 화성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현재 기술로 가능해요.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화성 원정. 현재 기술로 이제 또 군사 조직으로. 조직을 만들어. 맷 데이먼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네. 일개 분대를? 그죠. 저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그 TV에서 생중계 해줬어요. 예. 대학교 정시 경쟁률 같은 경쟁률 거. 나왔어요. 예, 맞아요. 보면은 늘 원자력 공학과 이런 게 있길래 저거 세계 어디나 다 있고 누구나 배우나 보다. 보편적인 건 줄 알고. 연락 커먼 센스인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는지 몰랐지 뭐야.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예. 그렇게 그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전기 문제였죠. 전력 생산 문제였죠. 그런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박정희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용이 아니라 사실은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네. 그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본질은 파악했다는 거죠. 재처리 기술을 수입할 그 원산지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당시의 정책이 핵 기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네. 입장을 갖고 있던 핵대국이죠. 핵대국. 그 결과 지금 프랑스가 세계에서 2위 가는 핵대국입니다. 핵국이죠. 핵국. 예.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프랑스에서 재처리 기술 도입 계약도 맺었고 프랑스의 핵무기 연구소에서 고폭탄 실험까지 수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폭탄 실험이라 하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구형 폭탄 핵물질 피트 있죠. 네. 그 피트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뺑 돌려 폭탄을 설치하고 동시에 터트리고 막 해서 구형 파형을 만들고 그 안에 핵물질이 없을 뿐이지 그 고폭탄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네네.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상식적입니다. 예. 이 놀이까지 했는데 저기 멀리 계신 빅브라더가 모른다? 야,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빅브라더의 심정은 이건 거죠.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죠. 박정희가 이렇게 임자 한마디 할 때 이렇게 운을 딱 띌 때부터 쟤 지금 핵 얘기하려고 그러네? 이거 알았던 거야. 그랬다가 언제 뽀록 날 정도로 대놓고 구나, 대놓고 실험하나. 를 기다렸다가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기다리는 거죠. 네. 구상과 계획과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 행동에 착수하면 제지를 거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피트 압축 관련한 실험을 시도하자.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 핵 재처리 시설을 프랑스는 주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중단이 돼버리죠. 그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프로세스,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막힌 겁니다. 물론 이제 구식으로 대전이나 뭐 충남 중부지방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캐서 그거를 원심 물리기 돌려가지고 우라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원시적인 방법도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기록에만 없지. 네. 그것도 차단됩니다. K 원자로의 꿈은 그렇죠. 남한의 핵 개발 의지는 CIA에 의해서 완벽히 파악되고 완벽히 금지되어 버리는 거죠. 야, CIA 일을 참 잘해요. 잘해요, 그 사람들. 예. 자, 그럼 칭찬한다. 종미. 근데 진짜 잘하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야지 이거. 맞아요. 현실적으로 일을 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버리자. 임자의 톤을 듣고 알았다니까. 핵이구만 이번 임자는. 임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네? 뭐 이러면서 딱 알아낸 거죠. 재채기만 핵취 이렇게. 핵이다 이러면서. 박정희에게 남은 선택은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것인가. 그럼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아니면 그냥 핵무기 개발은 포기하고 그냥 발전이나 할 것인가. 그럼 김정일의 뭐 한 20년 선배가 선배죠. 될 수 있었네요. 선배죠. 김정일의 롤모델.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었네요. 박정희가. 그래서 일단 박정희는 후퇴를 하고 초반에 핵 개발을 하다가 후퇴를 하고 핵 발전만 하겠다. 그래서 핵 발전을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닌 척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손만 잡고 잘 깨죠. 네. 총 4곳의 발전소가 있고 총 23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이거 세계 3위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핵국입니다. 예. 그 대부분이 가압 경수로인데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는 경수로의 폐연료봉에서는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워요. 지금 경수로가 비용 효율이 낮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수가 그냥 물이죠. 그냥 물이에요. 네. 중수로는 이제 동위원소죠. 네네. 그 대부분 가압 경수로인데 월성에만 가압 중수로 원자로가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캔두형이라고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정희 캔두형이요. 예, CANDU
그 약자입니다. CANDU. 일종의 그게 핵무기 브랜드예요. 원자로 브랜드. 원자로 브랜드입니다. 상표명이에요. 상표가 회사 이름 막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월성의 그 캔두형 가압 중수로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계획, 월성의 계획도 사실 박정희가 세우게 된 거고요. 박정희 재임 기간 중에 완공된 원자로는 고리 1호기밖에 없습니다. 고리 1호기는 경수로였고요. 이게 70년 9월에 착공해서 78년 4월에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 고리 핵 발전소가 지금 아주 큰 문제죠. 너무 낡아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흐른 겁니까? 70년대 만든 건데. 근데 그 고리 핵발전소 공사가 당시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였어요. 어느 정도 크냐면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지철 건설보다 더 컸어요. 원자로 하나가.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도 네. 고리 1호기는 만드는데 미국이 전혀 제지를 안 해요. 왜냐, 거기서는 플루토늄이 안 나오니까. 경수로니까. 예, 경수로니까.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슬그머니 중수를 하나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에 계속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걸 왜 슬그머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다 보고 있으면.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건 슬그머니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들 있잖아요. 그 동전 10개 쌓여 있는데 하나 가져가 모를 줄 아는 거. 뭐 그런 세상에 거. 900원이 제일 세기 쉬워. 그러면서 83년에 완공된 월성 1호기가 중수로가 된 이유가 그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월성 1호기 문제가 사실 미국의 비위를 건드린 거죠. 왜 중수로를 도입하려고 그러느냐. 네. 심지어 그런데 이 중수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중수로가 완공되기도 전에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사오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딱 걸린 거예요. 네. 그 재처리 시설 망가지면서 이제 수습이 제대로 걸린 거죠. 미국은 이제 두세 번째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얘는 박정희는 포기 안 하나 보다. 얘는 하고 싶은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재처리 시설 수입을 딱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거죠. 하지마 하면 안 돼. 야! 그러다 이놈이 된 거지, 이제. 네. 예. 신문지를 말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박정희는 핵개발의 의지를 접습니다. 네. 접고 몇 년이 더 흐른 뒤. 하며. 몇 년 후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권 말기지만 박정희 본인은 정권 말기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왕의 마인드죠. 79년에 자기가 죽을 걸 예언하지 못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또 막 슬금슬금 뭘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하다가 아이고 술이 한잔 하러 가야지 이러는데 그냥 갔어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박정희의 핵 개발 의지는 강제로 중단되게 된 겁니다. 자의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역사에서 가장 할 필요 없다는 가정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박정희가 암살당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행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라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럼 북한 내는 거죠. 그냥 단순한 얘기죠. 북한 내는 거죠. 강성대국. 강성대국 돼가지고 통일이 앞당겨졌겠네. 막 폰트 그런 거 쓰고 싫어. 싫어. 디플시 폰트. 진짜. 그리고 여자 머리 스타일 16가지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 박정희가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던 핵무장이라는 것이 이 동북아 정세 속에 자리 잡은 한반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술자리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정치적인 가정이란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80년대 초반의 술자리는 늘 그랬을 겁니다. 아저씨들의 술자리는. 그 와중에도 많이 나왔을 질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박정희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호사가들이 즐겨 찾던 메뉴였지만 박정희가 살아있었을 때 핵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는 떼돈을 번 그 소설가 한 사람 빼고는 그다지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답을 광고를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렇죠.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8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그거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 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플루토늄만 안 먹으면 돼요. 플루토늄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또 잘 버무리고 이렇게 젖 같은 데 넣고 이렇게. 음식에 막 빛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빛도 곱다. 이러면서 또. 빛이 나게 하려면 약간 맑은 국으로 끓여야겠다. 그렇죠. 제첩, 뭐, 이런 거, 예, 플루토늄 제첩국. 그게 실제로 발광은 잘 안 하는데, 네. 그 원자로, 물 차 있는 원자로 있잖아요. 네. 거기다 특정한 주파수의 빛을 쬐면은, 네. 파란색 불이 확 퍼진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발광은 못 하는데, 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네. 형광등하고 똑같은 거지. 형광물질을 발라주면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주파수의 빛을 쬐면은 파란색 불빛이 확 난다고. 아. 그 빛을 끄면 깜깜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식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또 식용 형광 물질도 나오고 이렇게 조명도 있고 예 볼트 미역국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네. 돌아왔습니다. 예. 요런 질문과 함께 요런 가정법 질문과 함께 저희가 쉬러 나갔었습니다. 예. 박정희가 살아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뭐 대한제국의 30, 31, 33, 34대 왕 뭐 이렇게 되고 박씨왕조. 네.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핵 무장을 강행했을 때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라는 것을 추정해보기 전에 네. 더 본질적인 질문. 그렇다면 미국이 최초로 핵 무장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데서부터 내려와야 될 겁니다. 아, 네. 미국은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만들었죠. 예. 그 전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설만 있었지 네.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도 잘 몰랐죠. 근데 만들자마자 바로 쓰기까지 했어요. 그죠. 일본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전 인류는 그 핵무기에 가공할 위력에 아주 공포에 질렸었죠. 네. 솔직히 미국도 아마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 뭐 이론적으로야 추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터지는 걸 보고 네. 와 이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가졌겠죠. 네. 그 위력에 놀란 세계의 강대국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핵무장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당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핵무장, 핵무기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적 힘을 갖고 있던 나라는 미국하고 소련밖에 없죠. 그렇죠. 유럽도 완전히 거의 초토화됐고, 네. 독일은 망했고, 뭐 프랑스도 거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핵무장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미국 혼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불편함이었겠죠. 네. 만약에 소련이 그 순식간에 따라잡아서 핵무기를 같이 생산하는데 돌입하지 못하고 개발이 몇십 년 지연됐다면 네. 세계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미국이 가진 너무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네. 네. 힘의 균형이 성립이 안 되고 그냥 미국이 말 그대로 궁극의 힘을 보유한 단일 국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단일 국가가 되는 거죠. 네. 팍스 아메리카나가 좀 더 빨리 왔을 거고 더 공고했을 겁니다. 살벌하게 왔겠죠. 네. 다른 나라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네. 근데 미소의 군비 경쟁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인류는 냉전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 무장을 따라잡았죠. 우리도 있다, 우리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판단하기를 야 이게 핵 무장 경쟁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러면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만 가진 걸로 좀 대충 끝내야겠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소련이 이미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선 미국과 소련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와의 문제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핵 문제라는 게. 참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정말 시대의 명작이죠.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 결과 이제 미소 사이에서는 핵무장 경쟁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면서 인류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핵무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통계가 미국하고 소련은 핵무기가 되게 많아. 그럼 뭐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수백 킬로톤 이상, 수 메가톤까지 이 정도 되는 그 어떤 전략 핵무기 급으로만 따져도 만 단위가 넘어요. 그거 보관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량의 핵무기를 미국과 소련이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의 냉전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냉전이 끝나고 인류는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그렇습니다. 핵전쟁은 안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서로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핵전쟁이 한 번도 안 벌어졌다는 거.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개념은 MAD입니다. MAD. 129회 다룬 바 있습니다. 몇 차례 나왔던. 계속 이제 실시간 나왔죠.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영어 약자. 영어 약자. 예.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죠. 양측이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게 됐을 때 내가 상대를 선제 공격하게 되면은 상대가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상대가 살아남은 반쪽이 나를 다시 공격해가지고 둘 다 죽게 된다. 라는 그 상황이 매드죠. 내가 때릴 수는 있는데 반드시 크로스 카운트를 맞게 된다 내가. 그리고 결과는 둘 다 죽는다. 그러면서 129회에서 저희들은 핵 잠수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그 매드 상황을 훨씬 더 강력하게 공고하게 만들어준 게 잠수함이고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되는 SLBM이라는 핵무기죠. 카운터가 날라오는지 서로 모른다. 서브마린 런치 발리스틱 미사일. 그렇죠. 약자를 많이 하시는군요. SBRM? SLBM. SBRM은 ICBM은 인터컨티넨탈. 그렇죠. 발리스틱 미사일. 예. 탄도 미사일. 이런 슈퍼로마가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는 쪽에서 상대가 반격을 해서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은 나만 상대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면은 그건 상호 확증 파괴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일방 확증 파괴인 거죠. 내가 만약에 저 아이의 뒤로 돌아가서 뒤통수를 3개 후려치면 게임은 끝난다. 게임은 끝난다라고 하면 일방적인 거죠. 일방 확증 파괴 상황은 뭘로 이어지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사자성어로 내가 이김. 내가 이길 게 확실하다면 상대가 반격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런 동기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심지어 그 동기는 시간을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언제든지 반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갖추기 전에 지금 끝내자. 하지만 힘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호 확증 파괴 상황에서는 그걸 못하죠. 나도 짐이라는 인지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시절에 그 2차 대전 직후 냉전 시대 초기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핵무기를 퍼부어서 일거에 날려버리자라는 전략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매드 상황에서 전쟁이 안 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란 영화에서 대단히 잘 표현했고 그게 또 후대로 오면 거기선 전략 폭격기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대로 와가지고 크림슨 타이드 같은 영화를 보면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뭐 전략 폭격기 말고 당시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라서 폭격기가 싣고 가서 떨구는 거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발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가는 거고 탄도 미사일 이후에 SLBM, 잠수함이 가는 거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즉 매드 상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냉전 시대가 안전하게 보장이 된 겁니다. 완전히 양쪽 중에 하나가 미쳐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냉전 시대를 살아남은 거거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일본군 정도 2차 대전 당시. 일본도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같이 죽자고 덤빌 거는 아니죠. 근데 한때 또 이 매드 균형이 또 깨질 뻔했죠. 냉전 말기에. 뭐였냐면 미국이 개발하고자 했던 SDI. 이게 전략 방어 체계 뭐 이런 건데 흔히 이제 말하기에 유명한 것은 레이건 시절에 제기됐던 스타워즈 프로젝트죠 이게. 상대편이 발리스틱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우주공간에 떠있는 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다 격추시켜버리겠다. 문명 시리즈를 열심히 하면 이게 왜 허황된지를 모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수십 번 만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 단계에 못 갔습니다. 결국 레이건의 스타워즈 프로젝트는 사상 최강의 아주 거한 돈지랄로 확인이 되죠. 네. 레이건은 아마도 당구 매니아인가 보다. 맞출 수 있다. 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혼을 불어넣잖아요. 그때 끝에. 그런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삑사리가 나죠. 네. 혼을 과하게 불어넣으면 항상 삑사리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다이가 태평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SDI는 아직도 살아남긴 했어요. 그 MD로 축소가 됐다가 네. 그게 또 사드가 됐다가 지금 사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해 만에 그러고 있죠. 그 상황에서 두 강대국이 이제 그 서로 딱 째려보면서 매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서로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쥐털만한 다른 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쥐털만하다는 건 몇 평방킬로미터부터 쥐털만한 겁니까? 미국 소련보다 작으면 쥐털만한 거죠. 아, 그러면 네. 다 쥐털만한 거죠. 쥐털만하지 않은 나라는 없네요. 중국하고 호주밖에 없죠. 브라질, 캐나다. 아니죠. 호주도 미국하고 소련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렇죠, 작죠. 네. 중국, 캐나다 정도. 네. 빼고는 그런 나라에서 네. 핵무기를 한 10개, 20개쯤 만드는 거. 그게 이 전략 핵무기를 수만 발을, 10,000발 이상을 갖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 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어떤 나라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기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 뭐 자주국방, 자주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만 먼저 예. 살짝 띄워드리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될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네. 핵무기를 가졌다는 거 자체가 보호해주질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프랑스나 영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유럽의 자존심도 있고 그렇죠. 자기도 한때 세계 리더였는데 미국은 사실상 유럽의 핵무장을 방치한 셈이고 소련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이끌고 있는 유럽에서 네. 핵무기 10,000발 갖고 있는데 영국이 10개 만들었다. 그걸 어쩌려고. 그 영국의 핵무기는 사실 좀 귀여운 면이 있죠. 그렇죠.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무기는. 예.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유럽의 어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소련을 공격했다. 그럼 소련은 어딘가 국토가 한 10%쯤 못 쓰게 될 수도 있겠죠. 대신 그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영국은 모두가 아일랜드로.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프랑스가 그 소련을 핵 공격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했다. 그러면은 소련은 핵무기로 반격할 것 없이 T-50 전차 3만 대 정도 끌고 나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주차장을 탱크로 채워버리고. 그러니까 프랑스를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이베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섬이 되었다더라.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그럼 유럽은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그거란 말이죠. 유럽은 소련과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겨rum의 장이 아니었다. 그렇죠. 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중동이 핵을 가진다? 동아시아가 핵을 가진다? 이건 얘기가 다르다는 좀 다르죠. 네. 그 상황을 다시 아까의 개념을 설명하자면은 유럽이 아무리 강력하게 핵무장을 해도 결코 매드 상황을 연출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 확증 파괴죠. 이쪽에서 뭐라 하면 저쪽에서 이쪽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저쪽을 우리는 못 없애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무장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소 입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싸우겠다고 만드는 건데 설마 지들이 그걸 우리한테 쏘겠어? 미친 거 아니 이상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거기서 무슨 분쟁이 생겨서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인도는 뭐 소련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니까. 그죠. 인도는 인도편, 인도는 소편. 소편? 네. 역시 인도나 파키스탄도 일방 확증 파괴 상황밖에 못 만듭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우라늄 추출해가지고 핵무기 실험을 하고 그랬어요. 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프리카 맨 끝쪽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마다가스카르에 큰 위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예. 네. 문제는 얘기하는데 나미비아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동북아와 중동이죠. 중동의 핵무장은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동이란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렇죠. 제도인가요? 예, 이스라엘 제외한 거죠. 이스라엘 핵무장은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 말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도 안 들어요. 지들이 멋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참 이상한 나라인데. 대단히 좀 기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한타 이런 양반이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를 구하기가 힘들죠. 제 선배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일하신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은 그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뭐요?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는 아부다비 근처에 있어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쫄아 있는데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이 니네 집이 서울이라며. 예, 그랬더니 판문점에서 그렇게 가까운데 불안하지 않아? 어디에나 통하는 그 진리입니다. 예.
그 예전에 기억나는 게 아르헨티나가 모라토리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최근에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나라 사람들 민족 정신에 문제 있다 이러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술 먹고 탱고를 추고 있다.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렸구만. 네. 나라가 망했는데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뭐야 그게. 나는 IMF 터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98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아유 뭐 그냥 학교에 술 먹고. 아이고 놀고 먹고 신났죠. IMF 특가라고 술값도 싸고요. MT도 9,900원밖에 안 받았어요. 1인당 회비. IMF 특가라고 과대가 할인해줬어 100원.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더라고요. 평화로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못 느끼는 거죠. 잘. 예. 사실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똑같이 남한이나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죠. 네. 이게 뭐냐면은 한반도 자체가 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칼끝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남한 또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의 관할을 벗어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용납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핵무기를 갖춘다고 해서 어떤 의미의 불확실성도 소련과 미국에선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위험성이 없다. 네. 인도 핵무기 갖췄다. 네. 소들만 위험해진다. 소들만 위험한 거죠. 확실한 상황들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남북한이 둘 중에 하나가 핵무장을 한다. 이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되는 어떤 분쟁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네. 특히 미국은 동북아에 있어서는 어떤 불확실성도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너무나 자신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거기 존재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대체제표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어떤 이익인가. 손익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미국은 어떤 지역에서 뭐 정세가 불안해지면 그로 인한 효과가 딱 그 버텀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손익계산이 쫙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손익계산의 동그라미 숫자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인 것 같아요. 전쟁의 안개의 원칙. 그 초강대국은 맵팩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전장 전체에.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곧 포그 오브 워예요. 예. 갑자기 한반도에 안개가 쪄졌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게. 안개를 걷어야죠, 당연히. 예. 걷을 땐 어떻게 걷을까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맨날 미군이 하던 말 뭐 있어? 이라크 점령할 때 정교한 외과 수술? 뭐 요즘에 뭐 X 까는 소리다. 참수 이런 표현도 막 쓰고. 네. 네. 도끼를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X를. 네. X를 까는.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만약 끝까지 핵무장을 고집했더라면 그 뒤의 상황은 우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북한이 강행했을 때 벌어진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 일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를 결정했었잖아요.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네. 그 북폭 결정은 실제로 내려졌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 철수 준비 다 했고 진짜 비행기 뜨기 직전에 마무리된 겁니다. 어떻게 수습한 거예요, 그거? 카터가 직접 가서 협상했잖아요. 카터 방문이 그 해결한 거예요? 사실상 미국의 의지를 전달을 했고 북한이 그걸 받아들였죠. 상황의 심각성을 북한도 이해를 한 거죠. 그래놓고 북한은 가만히 있다가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개발이 완료됐다. 박정희 왕이 계속 살아서 개발을 완료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중수로 다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북한하고 똑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죠. 교역로를 봉쇄당할 것이고 북한이 하듯이 근데 우리는 이제 육로가 없잖아요. 섬이잖아, 섬. 그럼 북한이 하듯이 하는 걸 베껴가지고 이제 예성당 근처 어딘가에서 예성당 없나 이제 우리나라에 아라뱃길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마약 같은 것을 주고받으며 중국인들이 주는 달러에 의존해 살든지. 조선중앙 TV 이런 데서 뭐 고립된 남조선으로 넘어가는 밀수 트럭들 뭐 이런 거 찍어가지고. 북한 종편에서. 북한 종편에서. 맨날 남한 얘기 틀어주는 북한 종편에서 보여주겠네요. 거기가 더 유명한 것은 사실 지금의 남한이라면 좀 얘도 틀려요. 네. 왜냐하면 세계 무역 10대 규모로 자랑하는 국가고요. 당시에 박정희 시절 대한민국은 수출 100억 불 했다고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6천억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 흑자 적자 규모가 몇백억 불 단위니까. 그렇죠.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나라가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남한이 지구상에 사라진다면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3대 경제 블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당시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은 미국 입장에선 한순간에 지우개로 지워버려도 별 큰 타격이 없는 그런 국가였다는 겁니다. 정말 박정희 밤섬 없애듯 그렇죠. 없앨 수 있었다. 남한을 없앨 수도 있었다. 네.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했던 거라는 거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니고 역사의 정의 문제도 아니고 생사의 문제요. 그냥 손익계산서의 문제인 거예요. 네. 미국한테는 손익계산서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생사의 문제인 거지. 우리한테는 절멸. 예, 멸종이냐 아니면 생존이냐 그 문제였다는 거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발언권을 가지겠다. 자주국방이라는 모토와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의 이 판단이 만약에 강행되었더라면 한반도 남부에 사는 우리 전체의 생명을 걸고 한 도박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제 정세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냉정한 걸. 물뚝심송 상임고문의 가정에 의하면 네. 박정희의 뜻하지 않은 퇴계는 대한민국의 퇴계를 막았다. 그럴 수 있죠.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 모 방송사에서 예전에 하던 이제 요즘 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이제 다시 말할 수 없게 됐죠. 요즘은 다시 말할 수 없다. 네. 요즘 잠깐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말할 수 없다니까 이제 방송이 없어졌죠. 네. 말을 못하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네. 방송하면 안 되지. 또 정권 바뀌면 이제 다시 또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뭐 정권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말해주마. 네.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박정희 시대의 핵 개발을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꽤 잘 만들었어요. 그 네네. 유튜브에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게 되면 박정희 시절에 핵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또 같은 과학자들이고 네네네. 또 비슷한 연배고 학교도 뭐 동기 동창들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끼리 지금도 가끔 모여서 식사를 한답니다. 언제나 고맙까 나온 분들. 네. 뭐 유학파들이니까 대한민국 특유의 언제나 고맙까. 예. 그 사람들도 역시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당시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박정희가 추진했던 독자적인 핵무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본론이 아니군요. 여태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죠. 예. 그렇게 이제 박정희의 핵무장 의지가 암살로 인해 좌절되고 만 상황에서 뭐 그게 이제 우리 민족에게 다행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정희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준 것이냐? 박근혜. 를 제외하면 자식들 빼고요. 네. 공화당. 그거는 이쥐그룹. 유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뭐 유족이잖아. 유산? 지금 이제 뭐 유경재단 이런 건데 어린이 되고 보물섬. 네. 박정희가 강행하고자 했던 핵무기 개발의 과정을 북한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그 북한이 어떤 식으로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결국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박정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핵무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남겨져서 현재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산들이 무엇이냐. 이게 이 프로그램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긴 과정을 돌아온 겁니다. 네. 석 달을 썼습니다. 예. 박정희가 암살 당함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위축된 핵개발 정책으로 인해 80년대에는 심지어 핵발전소도 추가 건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예. 기존에 짓던 것만 마무리해요. 네. 그 월성 같은 거 83년도에 완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핵발전이 다시 융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 1호 기억이 서너 개 막 짓고 있었는데 그 뒤로 막 지어서 지금 23개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심지어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수출을 합니다, 실제로. 네. 어맹푸가 등장합니다. 그게 부자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네. 그 돈 많은 나라에다가 아무리 봐도 그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건 독박인 것 같은데 네. 계약이 되고 어떻게 수출을 했죠. 지금 그게 또 몇 가지 조건을 위배해가지고 뭐 지연 보상금을 물어대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면 계약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1+1 계약.
한 대 사면 2대. 네.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핵발전소는 굉장히 위험한 설비입니다. 어디에서나 위험하고. 물론 뭐 전 세계 다 위험하죠. 그 지형적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좁다 하고 이제 집안의 안정성 뭐 이런 문제인데. 네. 반면에 좁다라는 문제 때문에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는 진짜 한두 개 터져도 실제 터졌어요. 체르노빌 터지고 쓰리마일 터지고 네. 또 미국 본토에서 사고 몇 번 있었습니다. 작은 네. 사고지만. 네네. 해도 워낙 광대한 영토니까 폐쇄해버리면 돼요. 예, 그러죠. 예, 체르노빌 폐쇄해버리고 막 콘크리트 들이붓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일본은 좀 문제지만 프랑스는 도대체 그 많은 핵발전소 어쩌려고 갖고 있는 건지. 그 식견이 해괴한 일부 프랑스인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저 자식들 어떻게 살아? 저 좁은 데에 저렇게. 저것들 보니까 우리같이 안전하게도 못 만드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줘놓고 어떻게 살아? 막 그런. 프랑스는 우리보다는 국토가 훨씬 넓죠. 넓죠. 예. 근데 거기다 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사고가 터진다면은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잖아요. 그죠. 이 분진들이 서풍이니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일본과. 그래서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동해안에다 쫙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광에다 많이 지었어 또. 서해안에. 그렇죠. 서해안도 지었죠. 짓다 없으니까. 이거 왜 짓는 거야 도대체 여기다. 그러면 이제 서해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곱게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국토에. 아주 뭐 남부지방 중부지방 다 거덜나는 거죠. 그렇게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에 사고 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화도 뭐 백령도 이런 데밖에 사람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려 말 이후에 간만에 대박 천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강화도로요. 거기다가 또 그 수도 없이 많은 23개 핵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연로봉하고 그 작업에 필요한 각종 그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들 이런 거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매번 난리 나지 않습니까? 구럽도에 한다 그러도 잘 안 되고 또 어디 한다고 그러다 지지부진하고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핵발전소 부지에 그냥 쌓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골칫덩어리 핵발전소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가? 첫 번째 원인 전력 부족 때문이다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핵발전소는 그 전력 생산에 있어서 이점이 있죠.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굉장히 적죠. 네네네. 화석연료 쓰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민감했다고? 네. 다른 때는 잘만 배출하면서. 예. 이산화가스에. 이렇게. 네. 차라리 기름값이 비싸서. 야, 이 대선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 이산화, 가스. 추억이 넘치네. 이산화가스에 누가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차라리 이산화가스 오랜만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들면 또 약간 합리적이 됩니다.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에 비해서 기름이 훨씬 비싸니까. 연료만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비용 문제도 그 핵연료 사오는 비용뿐 아니라 핵발전소 짓는 부지 비용, 유지 비용, 또 폐기물 처리 비용 막 이런 거 따지면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만들겠다고 그러고 수출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누가 다 시도하는 거냐. 변기에 내릴 수 없는 똥을 싸게 하는 식량. 예. 저렴한. 그렇죠. 과연 그게. 적당한 표현이다. 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핵발전소를 23개나 지어오는 과정. 그 핵발전소 건설의 역사의 핵심에 있는 주인공을 뽑자면은 단 한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 아닙니다. 박정희 아니죠. 네. 전임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박자가 들어가긴 하네요. 물론 저는 이명박. 예. 이명박정희의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저희의 이게 시나리오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널브러진 핵은 이명박정희의 작품이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나 이 얘기를 가장 좋아하죠. 그 뒤 배경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태진하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태진아 씨만 없었어도 태진아 사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네 본명 조땡땡 씨. 예, 그 조땡땡 씨를 말렸어야 돼. 맞습니다. 백투더퓨처 개봉을 앞두고 재개봉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과거로 돌아가서 작업해주면 조땡땡 씨에게 다른 여친을 소개해줬었어야 됐다. 한 명으로 부족하면 5명쯤. 있잖아. 네 누구든. 자, 왜 그런가? 네. 왜 2000년대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거기에 무슨 관계냐? 70년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제부터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명박이 현대건설에 입사한 해가 1965년도입니다. 네. 60년대구나. 그리고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77년입니다. 조땡땡 씨. 예. 어떻게 이렇게. 실수로 인하여. 어떻게 이렇게. 이명박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 역사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어떻게 12년 만에 이렇게 되냐. 어떻게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하느냐. 일을 잘했나 보죠.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 원전이 말씀드린 대로 70년에 착공해서 78년에 완공됩니다. 고리 1호기 건설 담당 회사가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였어요. 유명한 회사죠, 당시에.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건설에 참여합니다. 처음입니다, 그게. 당시 그런 큰 공사에 현대 말고 수주에 참여할 회사도 없었어요. 거의 모든 원전의 건설에 현대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78년도에 완공됐다고 그랬죠. 78년이라면 이명박이 현대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로 다음 해입니다. 네. 화장 자리에 앉아서 그걸 봤단 소리입니다. 고리 1호기 원전의 건설 과정을 이명박은 빠삭하게 꿰고 있을 거예요. 완공식 테이프에 가위질을 한 사람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봤어의 어떤 아주 그건 실제죠. 실제 해본 거죠. 이명박은 한국 최초의 원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담당 실무자로 또 참여업체의 대표이사로 겪게 된 겁니다. 이명박이 사장이 된 다음에 고리 1호기가 완성됐고 그다음에 국내 원전 사업에 현대건설은 그 뒤로 모든 종류의 원전에 다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87년 60항쟁이 벌어진 다음에 88년도에는 온 국가 각 분야에 대한 청문회 같은 게 다 벌어지죠. 네. 그때 한국전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88년에. 한국전력 국정감사에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자리에서 현대건설이 고리 1, 2호기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해서부터 원전 설비 일체를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업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명박이 증언을 합니다. 그걸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예. 또 그때 재밌는 말을 하는데 영광 3, 4호기 건설에 당시 수주 가격이 44억 불이었다고 하는데 44억 불이었어요. 네. 예.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이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서 가져간 게 또 현대건설입니다. 이명박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데 수의 계약 입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현대밖에 없으니까. 이건 이명박의 직접 자기 발언입니다. 네. 영광 3, 4호기. 영광 3, 4호기는 정부 발주 거대 공사 중에서 정치 자금이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최초의 공사다. 뭔 소리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기도 힘들지만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 앞에 지었던 모든 발전소에는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로도 모든 원전 건설에 현대건설이 다 참여합니다. 이명박이 한 말입니다. 예. 네. 이명박은 이런 거대하고 중후장대한 정부 발주공사가 건설업체와 정부 관료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돈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이런 거대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경우에 정부 고위층, 고급 정치인들, 한전 관계자, 기타 의사결정 경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떡고물을 만지게 됐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것이 핵 발전 드라이브였어요. 이제 사실 탄소 녹색 성장. 예. 녹색 성장을 위해서 핵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탄소를 줄이고. 예. 네. 이젠 좀 식상한 표현이죠. 국가를 수익 모델로 간주한 이명박이 이렇게 덩어리가 크고 구찌가 큰 사업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창밖에 보이는 강이 녹색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전기가 부족해서인가? 그렇다면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국가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고무줄처럼 변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 2006년 때 3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용될 전력의 증가치를 예측하면서 2020년까지 추가로 지어야 하는 발전소의 양을 산정을 했는데 핵 발전소 2개, 석탄 3개, LNG 10개입니다. 이 정도 지으면 한국 사회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얼마 지나지도 않아요. 2008년이 되자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2022년까지 핵 발전소가 60개가 필요하고. 아, 네. 석탄 5개, LNG 1개가 필요하다. LNG 따위는 안 짓겠다 이거죠. 아, 네. 그렇죠. LNG는 줄어요. 네. 원자로 60개요. 원자로를 60개 만들겠다. 그래야 한국 사회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 심시티 해본 분들은 이런 계획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 도시로 전기를 수출하겠다는 거죠. 아, 그건 좀 후대 시리즈에는 그게 나오죠. 네. 자, 원자로를 핵발전소를 2개 지으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바로 앞 정권에서 나왔는데 2년 만에 30배가 늘었어요. 원자로가 60개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과연 이게 전기가 필요해서일까요? 전기를 수출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나라 섬이라서 전기 수출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디 예성강에 와가지고 전기를 사가지 않는 이상. 예전에 북한이 남한에 전기 수출했듯이 뭐 북한에다 수출하지 않는 이상. 이명박이 북한의 전기 수출 계획을 이 핵발전소 60개면 북한이 다 쓰고 남을 전기량의 몇십 배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까지. 북한을 건너 중국까지. 마치 그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 보내듯. 그러니까 무슨 전기를 유럽까지 보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전기뱀장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전기만 나와. 얘들은. 전기 특산품.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좀 그렇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죠. 박정희는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네. 그게 본질 문제였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이게 무기라는 게 걸리는 바람에 미국에 의해서 아닥션을 당하자. 그 이어 나타난 이명박은. 근데 이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개발 계획에 넣어놨으니까 전력도 핵발전소가 좀 싸다고 하니까 핵발전소 좀 지어야 되겠다. 이건 부차적인 목적이었죠. 네. 원래 목적은 핵무장이었던 거고. 근데 그 박정희 시절 이미 최초의 핵발전소부터 그 건설 사업에 참여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배운 이명박에게는 핵발전소의 존재 이유는 핵무장을 위한 준비 단계도 아니고 국가 전력 수급 계획상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안 만들 수 없는 필요악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저 돈덩어리였던 거죠.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인 거죠. 네. 핵발전소가. 박정희는 아주 우호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문제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 국가에서 그렇게 큰 거 뭐 발전소 같은 거 짓고 그러는데 돈 많이 쓰이면 뭐 그중에 일정 비율을 떡고물 좀 가져갈 수 있지. 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기도 좀 받았겠죠. 네. 그걸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정희 시절에 그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운 어떤 자에게는 그거 자체가 존재 이유가 됐다. 금맥. 대단한 금맥이다. 사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네. 이게 바로 경제 살리기. 그럼요. 그랬던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가 남겼던 핵발전소라는 유산은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명박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국토는 절단이 나건 말건 전력이 필요하건 말건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후쿠시마 발전소가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강행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무조건 많이 지어서 돈을 많이 빼먹어야 하는 돼지 저금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박정희와 이명박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말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명박은 아마 존재 이유가 돈인 것 같아요. 조땡땡 씨가 제일 나쁘다니까. 조땡땡 씨가 잘못한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날 지켜주는 건 돈밖에 없어 이런 거. 박정희의 독재 시절이 독재가 남겨준 유산은 이렇게 해서 이명박 시대에 와서 돈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핵 발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 발전이 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 크게 위험하니까 핵 발전은 금지되어야 한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뭐 위험하고 비용이 약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니까 어떤 타협적인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땅 위에 핵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은 그런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의 이해가 걸린 문제니까. 근데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네. 그런데 핵무장을 원했던 박정희는 그런 토론 따위 전혀 필요 없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토론은 공산주의자의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네. 핵무장이 하고 싶어. 핵무장이 하고 싶으니까 핵발전을 해야 돼. 핵발전을 하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돼. 그럼 지어야죠. 이게 끝이에요, 박정희는. 아주 명쾌하죠.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걸 보고 자란 이명박은. 핵발전소를 지으면 돈이 돼. 그러니까 지어야지. 그게 핵발전소가 아니라 그 무엇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어도 되죠. 4대강을 파야 돈이 돼. 그러니까 파야지. 무슨 뭐 초대형 입자가속기를 지어야 돼. 네. 그 돈이 되니까 지어야지. 네. 근데 그 중에 봤던 게 핵이라니.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게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그 사실 구찌가 커도 돈이 많이 되니까. 네. 예. 독재자 박정희가 남겨준 유산은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하는 사람들의 의견 따위 필요하지 않은 그 행태 자체가 유산으로 남은 겁니다. 그게 이명박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무엇이 되었건 국가적인 규모의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이명박에 와서 구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네. 심지어 박정희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왔고 이명박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왔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이 국민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광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는 건 줄 알고 네. 독재가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 유산을 충실하게 받아든 이명박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 자기 맘대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실현해서. 저는 이게 박정희 정권이 우리 시대에 남겨준 가장 최악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그들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는 온전히 우리 후손들이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후손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후손이면서 인간으로 분류되지 않는 종일 수도 있는 후손들까지도 이 문제를 떠안아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좀 씁쓸한 결론이긴 하지만 뭐 사실 독재 시대가 남겨준 유산이 독재 말고 뭐가 있겠어요. 독재를 남겨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을 회고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없앨 뻔했는데 그렇죠. 그 일은 다행히 사람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죠. 대체되었고 예. 장기적으로는 이 동네에 사는 인류 및 자연이 한 번쯤 절멸을 겪을 것이라는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실에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다. 네, 시간 문제다. 이게 10,000년일지 1000년일지 아니면 100년일지 30년일지. 근데 60개를 지어놔버리면 더 빨리 오겠죠. 아 진짜 발전소 60개 지으면 대박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요. 아유. 그러면은 건설 공사비를 떼어먹어. 네. 그 다음에 한수원이 공사의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채용을 그렇죠.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질 겁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바로 거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지겠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유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생각보다 한국에 사는 인류의 절멸은 빨리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행히 60개 지을 계획은 철회됐어요. 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죠. 그 청렴하신 거죠. 한 30개 정도로만. 네. 어맹부 전 대통령이 청렴한 거죠. 이거 진짜 말하면서 약간 야. 등골이 섬찟한데. 야, 진짜 60개면 우리나라의 평범한 어촌 풍경에 원자로가 걸려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군별로 큰 건물 2개씩 남을 거예요. 군청 연락 크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 아방군청과. 예. 단기적으로는 그랬고 장기적으로는 그럴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아까도 뭐 우리 밖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유권자가 나라의 주인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렇죠. 그것의 가치가 너무 크게 훼손돼 버렸다.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지어지는 것이 핵발전소. 그리고 그 개념을 잃어받은 어떤 조땡땡 씨 때문에 크게 반사 이익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이걸 갖다가 팔면 짱! 여기까지 왔다. 네. 나도 아주 쉽게 저렇게 할 수 있겠네. 진짜 막장이네요. 그때 인생의 목표가 결정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독재유산 납작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네요. 독재에 의한 유산 중에는 대체 국부 중에 몇 %나 소유했을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명박의 재산이 들어가 있다. 요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박근혜는 독재의 유산이 아니라 독재의 유족이다라고 했는데 독재의 제사장이죠. 그 어떤 또 다른 독재의 유족일 수도 있겠네요. 이명박 씨가.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사책이나 고치고 있는 게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뭐 이 얘기는 마무리에 붙여둬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독재유산 답사기 3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걸로 마무리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다음 달에는 독재유산 답사기의 방향은 조금은 새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네. 이번엔 핵이었으니까 뭐죠? 이번엔 물리학과는 멀리. 솔직히 이번 편도 굉장히 좀 짜증나는 얘기였는데 다음 편에는 아마 몇 배는 더 짜증이 날 것이다. 뭔데요? 뭡니까? 다음 달 독재유산 답사기의 주제는 한일 관계로 가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입니다.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진짜 짜증나. 네. 열받아. 그럴 벌써 열받아. 그런 때 마음 편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독일 현대사 이런 거 쳐다보면 돼요. 마음 조금 편해져요. 부제목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이 부제목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우기 위해서는 독일 정도는 독일은 훌륭한 나라죠 사실 뭐 그런 이상한 과거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뭐 네. 르완다 현대사라거나 네. 더 고생하는 나라를 봐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뭐 남수단 독립기라던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네. 부탄 현대사를 보면 되죠. 부탄 축구 경기장 최고죠. 지금 한국사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외교의 실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왜곡된 문화, 역사 그리고 민족 전체에 흐르는 정신세계에 끼친 영향들 이런 것까지 아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뭐 교과서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현대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물리시사 역사 하이브리드 줄여서 2승. 네, 줄여서 2승. 독재유산 답사기 4번째, 5번째, 6번째 시간 여기서 잠깐 접고 11월 마지막 주에 물뚝심송 역사 의견가를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11월 달에는 예정대로 막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땡겨지면은 갑자기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네. 예. 물뚝심송 상인 고문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정규직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지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입니다. 이상은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시바타73님이 이슈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미디어로 이슈를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 1. 아몰랑 야당 나빠. 2. 아몰랑 정치 나빠. 3. 힘들다 출근하기 싫다. 이 아몰랑이라는 말이요. 그 어원을 알면 쓰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말인데요. 실제로 그 물뚱이 표현이 맞아요. 위험한 표현인데 네. 이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던 언론사가 있어요. 그 언론사가 저희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간에 첸웍스님이 연합뉴스 특별 취재팀이 또 헉! 야, 이 연합뉴스 진짜 성실하더라. 네, 지지난해에 이용이 파헤쳤던 뉴스원 물고 늘어지기. 이게 진짜 그 소인배가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정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이제. 소인배가 원한 품는 거. 제가.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 이제 올해부터 이 일 이제 오랫동안 하잖아요. 이거 시작하고부터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전 건달도 아니에요. 소인배가 제일 무서워요. 맞아. 인생을 다 바쳐. 그러니까. 앙심을 품으면. 사원을 걸고 지금 이거 악플 달고 있는 거잖아요,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전을 보아하니 보통 꼴불견이 아니에요. 예상보다 훨씬 심해요. 추해. 진짜 추해. 네. 하여간 뉴스원을 기회 되는 대로 저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만 알아주고 있는 연합뉴스 이야기를.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봤더라고. 우리만 알아. 우리만 자꾸 얘기하지. 이거 재밌죠, 청취자 여러분. 뉴스원하고 연합뉴스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짱재미, 꿀잼. 이게 연합뉴스가 기사를 냈는데 받아 쓰는 데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혀 안 퍼져요. 네, 이용 얘기했죠. 그 다른 언론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지. 네. 누가 이기나 이러면서. 그 알실 청취자의 특권입니다. 은주79님이 자랑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당첨자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그 알실을 들으면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돈도 생겨요. 돈이 생겨도 문상도 생겨요. 심지어 민주노총이죠. 그걸. 우리 기회 되면은
청취자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떡을 돌려준 다음에 네. 그 알씨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정말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노조를 반대하는 분들이 노조가 나한테 뭘 해줬어 이러실 텐데 이분은 할 말이 생겼네요. 퀴즈를 맞추면 문상을 줬어. 네, 해시태그 민주노총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심지어 당첨됐다고 인증자를 올려주셨는데 민주노총이 무려 페이스북으로 말을 걸어요. 민주노총을 신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 네, 모던한 민주노총이에요. 끝으로. Wonder at Dawn 님이 멋있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친일파를 걸러내고, 일배를 걸러내고, 주사파를 걸러내고, 이중대를 걸러내고, 깨시민을 걸러내고, 김치녀를 걸러내고, 씹치남을 걸러내고, 외노자를 걸러내고, 레이시스트를 걸러내고, 게이를 걸러내고, 개신교를 걸러내고, 무슬림을 걸러내고, 환파를 걸러내고, 매우 느낀 바가 많아요. TK를 걸러내고, 전라도를 걸러내고. 그죠? 네. 그럼 남는 데 없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트윗에서 느낀 게 정말 많아요. 처음에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이런 걸 보고 걸러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예. 뺄셈 정치. 네,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물뚱님도 그런 걸 지적하셨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국민TV 사태를 보도를 다뤘을 때 좀 고쳤으면 안 되겠냐. 시작이 많이 이상하다. 시작이 많이 이상하고 저희들은 가까이서 보니까 또 피꺼소탈 상황도 지금도 있어요. 네. 취재 들어간 상황은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말도 못하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뺄셈이어야겠느냐. 이번에 지금 저 보수 언론들이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기만 하고 기사화 많이 안 시킨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보정당 통합 무산. 지금 소문난 대로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통합이 무산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100% 내가 그 이름으로는 죽어도 못해 그렇게 뒤돌아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만 계속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3년째 들여다보면서 3년 되는 날이죠 오늘이. 3년째 들여다보면서 그런 느낌은 받아요. 덧셈은 진짜 어렵다.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죠. 네. 저처럼 성격 안 좋은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덧셈은 오지게 어렵다. 힘들다. 좋은 일인데 어렵다. 그래서 진짜 저희들은 정말 다 안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필요한 장점을 보고 덧셈을 할 것인가. 저는 방송도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집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좀 나갔으면 좋겠네.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해. 네. 나가게 되면 네. 저희가 생각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덧셈이란 무엇인지를 테스트해보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베타 테스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올해의 특집 방송은 그렇죠. 하여간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에 풀어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가 명언 나오잖아요. 뭐야? 문명포. 문명포는 깨면 깰수록 명언을 보는 즐거움이 있죠. 엔지니어링을 발명하면 디자이너는 자기가 만든 것이 완벽하다는 걸 더 이상 더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음을 느낄 때 완벽함을 느낀다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완벽한 디자이너들 모든 걸 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것도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다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150번째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닥친 대로 모든 걸 빼고 계신 시대의 선각자 한 분을 모셔놓고 뭐 이렇게 많이 빼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UMC의 책임 프로듀서와 이용 상임수석, 물뚝심송 상임고문 그리고 이현아 엔지니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